형님, 제발 이 항아리만은 돌려주십시오. 닥쳐. 부모님 유산도 다 내가 가졌는데 항아리 하나쯤 뭐가 대수냐. 조선 후기 어느 산골 마을 이야기입니다. 땅속에서 나온 낡은 항아리 하나. 그런데 이게 보통 항아리가 아니었습니다. 넣으면 뭐든지 두 배로 불어나는 요술 항아리였죠. 가난한 동생은 조금씩만 써서 식구들 먹여 살렸습니다. 그런데 욕심 많은 형이 이 소문을 듣고 말았습니다. 형은 항아리를 빼앗아 재물을 마구 불렸습니다. 은전도 금덩이도 비단도 2배, 4배, 10배로. 허허, 이제 난 떼부자다. 그런데 그날 밤 형수가 그만 항아리 속으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여보, 괜찮소? 형이 항아리를 뒤집는 순간, 여보, 밥 차려요. 당신 약속 잊었죠? 왜 대답이 없어요? 똑같이 생긴 아내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10명, 20명, 30명. 형의 집안은 그날부터 지옥이 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알람을 켜두시면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산골 마을 어귀, 큰 기와집 한 채가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기와 위에는 자풀 한 포기 없이 깨끗했고 마당에는 장독대가 줄지어 늘어서 있었습니다. 대문 앞 느티나무 그늘 아래에는 형 박만석이 부채를 흔들며 앉아 있었습니다. 아, 이놈의 더위. 계집애야, 냉수 한 사발 떠오너라. 45 나이에 배는 두둑하게 나왔고 손은 곱디고 웬 양반네 손이었습니다. 일이라곤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부모님이 물려주신 논밭 소작료만 받아먹으며 살았습니다. 영감, 오늘 장에 가서 비단 한 필 사오시오. 대감댁 잔치에 입고 갈 옷이 없소. 아내 송씨는 잔소리가 많기로 마을에 소문난 여자였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새 없이 짓거려댔습니다. 아이고, 옆집 김찬봉 댁은 또 머슴을 하나 더 들였다는데. 우린 왜 이 모양이오? 영감 동생놈이 부모님 유산이라도 제대로 받아갔으면 우리가 이렇게 쪼들리겠소? 만석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여보게, 동생놈한테 뭘 줬다고 그래? 빈손으로 쫓아냈는데. 그래도 찜찜하단 말이오. 혹시라도 땅 문서 한 장이라도 숨겨갔을까봐. 한편 기와집에서 산 하나 넘어간 골짜기에는 초가삼간 한 채가 초라하게 서 있었습니다. 지붕에는 새끼줄이 여기저기 얽혀 있었고 마당에는 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동생 박순석은 낡은 삿갓을 쓰고 밭에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습니다. 38살 형보다 7살 아래였지만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손바닥은 굳은 살 천지였고 등은 굽어 있었습니다. 여보, 물 좀 드시오. 아내 김씨가 바가지에 물을 떠왔습니다. 얼굴은 수척했지만 눈빛만은 맑았습니다. 고맙소. 당신도 한 모금 드시구려. 아니요, 전 괜찮아요. 아이들 먹일 것도 부족한데. 김씨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집에는 쌀이 한 대도 남지 않았습니다. 큰아이는 기침을 달고 살았지만 약값이 없어 그냥 두고 있었습니다. 미안하오. 내가 무능해서. 무슨 말씀을. 형님께서 유산을 공평하게만 나눠주셨어도 우린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요. 3년 전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였습니다. 형 만석은 동생 순석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석아, 너는 아직 젊으니까 맨손으로 살아봐라. 형은 나이도 많고 자식도 많으니 논밭은 내가 다 가져간다. 형님, 그러시면 제가 어떻게 살라고. 야, 이놈아. 부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누가 모셨냐? 다 내가 모셨지. 너는 장가나 가고 멀뚱멀뚱 놀기만 했잖아.
만석은 억지를 부렸습니다. 땅 문서는 물론이고 집안의 세간살이까지 모두 챙겨갔습니다. 순석은 빈손으로 쫓겨나 산골짜기에 초가집을 짓고 품팔이로 근근히 살았습니다. 여보, 하늘이 우릴 버리지 않을 겁니다. 조금만 더 견뎌봅시다. 순석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호미를 들고 밭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척박한 땅이었지만 이것마저 없으면 굶어 죽을 판이었습니다. 해는 중천에 떠 있었고 산새들만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동생의 이마에서는 땀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이른 봄날 아침, 순석은 평소보다 일찍 밭으로 나갔습니다. 겨우내 얼었던 땅을 갈아엎어야 보리라도 심을 수 있었습니다. 에구, 이 돌멩이 천지를. 호미로 땅을 파헤치는데 딱딱한 무언가에 부딪혔습니다. 또 돌멩이려니 했는데 이상하게 소리가 달랐습니다. 뭐지? 손으로 흙을 파내자 낡은 항아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목 부분이 좁고 배가 불룩한 옹기였는데 표면은 이끼가 가득했습니다. 이런 게 왜 여기 묻혀 있나? 순석은 항아리를 들어 올렸습니다.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흔들어 보니 텅 비어 있었습니다. 쓸모없는 헌 항아리네. 버릴까? 그런데 자세히 보니 항아리 입구에 이상한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글을 아는 순석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배증직이 2배로 불린다는 뜻인가? 순석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허허, 누가 장난으로 새겨놨나 보네. 그래도 깨끗이 닦으면 장독대에 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순석은 항아리를 밭둑에 올려놓고 다시 밭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순석은 잠시 쉬며 주머니에서 엽전 한 잎을 꺼냈습니다. 장에서 엿 한 조각이라도 사서 아이들에게 줄 요량이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데 2개면 얼마나 좋을까? 문득 항아리에 새겨진 글자가 떠올랐습니다. 배증직이 2배로 불린다. 에이 설마. 순석은 장난스럽게 엽전을 항아리 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배증직이라며? 한번 불려봐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순석은 픽 웃으며 엽전을 꺼내려고 손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손에 잡힌 게 2개였습니다. 순석은 황급히 항아리를 들여다봤습니다. 분명 하나만 넣었는데 엽전 2잎이 바닥에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손이 떨렸습니다. 순석은 엽전 2잎을 꺼내 햇빛에 비춰봤습니다. 똑같은 크기, 똑같은 무게, 심지어 녹슨 자국까지 똑같았습니다. 우연이겠지. 순석은 다시 엽전 하나를 항아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10가지 천천히 세었습니다. 항아리를 들여다보는 순간 순석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엽전이 또 2잎으로 불어나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번에는 2잎을 동시에 넣어봤습니다. 잠시 후 꺼내보니 4잎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로. 순석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요술 항아리다. 순석은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황급히 항아리를 품에 안고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여보,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라도. 아내 김씨가 놀라 나왔습니다. 순석은 숨을 헐떡이며 항아리를 내밀었습니다. 이걸 보시오. 순석은 집에 있던 쌀 한 줌을 항아리에 넣었습니다. 부부는 숨죽이며 지켜봤습니다. 잠시 후 항아리를 기울이자 쌀이 2배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머나. 김씨가 입을 막았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여보, 이제 아이들 굶기지 않아도 되겠어요.
순석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소. 부부는 한참을 말없이 항아리를 바라봤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적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순석 부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항아리는 방 한구석에 천으로 덮어 숨겨뒀습니다. 여보, 이게 정말 현실인가요? 김 씨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순석도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꿈만 같소. 하지만 분명 내 눈으로 봤소. 다음 날 아침 순석은 조심스럽게 항아리를 꺼냈습니다. 우선 집에 남은 쌀 한 대를 넣어봤습니다. 항아리 속에서 쌀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듯 하더니 금세 2대로 불어났습니다. 정말이네. 정말이야. 김 씨는 기쁨에 겨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순석은 쌀을 꺼내 독에 담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 항아리는 절대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요. 알아요. 소문나면 빼앗길 게 뻔하잖아요. 특히 형님한테는. 절대로. 순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형 만석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면 당장 달려와 빼앗을 게 분명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입 밖에 내지 않을게요. 며칠 동안 순석 부부는 조심스럽게 항아리를 사용했습니다. 쌀을 불리고 엽전을 불리고 된장까지 불렸습니다. 아빠, 오늘은 밥이 많아요. 엄마, 저 배불러요. 아이들의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큰아이의 기침도 점점 나아졌습니다. 순석은 불린 엽전으로 약을 사고 쌀을 사고 아이들 옷도 한 벌씩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욕심내지 않았습니다. 여보, 우리 너무 많이 쓰지 맙시다. 하루에 한 번만 쓰는 거요. 왜요? 더 불리면 부자가 될 수 있잖아요. 김 씨가 물었습니다. 순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과한 욕심은 화를 부르는 법이요. 우리 식구 먹고 살 만큼만 쓰면 돼요. 당신 말이 맞아요. 분수를 지켜야죠. 한 달쯤 지나자 순석 내 형편이 눈에 띄게 나아졌습니다. 빚을 갚았고 아이들은 건강해졌고 밥상에는 반찬이 늘어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순석이네 요즘 형편이 좀 나아진 것 같던데? 그러게 말이야. 지난번에 보니까 아이들 새 옷 입고 있더라. 품팔이만 해서 어떻게 저렇게 사나? 혹시 어디서 돈을 빌렸나?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아마 산에서 산삼이라도 캤나 보지 뭐. 아니면 땅 파다가 옛날 돈이라도 나왔겠지. 순석은 사람들이 물으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하, 품값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운이 좋았지요. 올해 농사가 잘 됐습니다. 하늘이 도우셨나 봅니다. 사람들은 대충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캐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만은 달랐습니다. 어느 날 형 만석의 아내 송씨가 물을 기르러 나왔다가 순석네 집 앞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담 너머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송씨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엄마, 오늘도 고기 먹어요? 그래, 우리 이제 매일 먹을 수 있단다. 우와, 아빠가 봄을 찾아서 그래요? 쉿, 그런 말 밖에서 하면 안 돼. 비밀이야. 송씨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보물? 비밀? 호호, 뭔가 있구나. 송씨는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영감, 큰일 났소. 동생놈이 뭔가 숨기고 있소. 뭐? 숨기다니? 만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이 그러더니만 보물을 찾았다고 비밀이라고. 보물? 만석의 눈에 욕심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당장 가봐야겠소. 잠깐만 기다리시오. 먼저 정탐을 해봐야 합니다. 송씨가 남편을 붙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순석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비밀이 곧 탄로날 것이라는 사실을. 며칠 후 형 만석이 느닷없이 순석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쳐다보지도 않던 동생 집인데 이날만큼은 달랐습니다. 순석아, 집에 있느냐? 대문을 벌컥 열고 들어서는 만석의 얼굴에는 억지 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형님? 웬일이십니까? 순석이 황급히 나와 맞았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냥 동생 얼굴이나 보러 왔지. 요즘 잘 지내나? 만석은 방 안을 힐끔힐끔 살폈습니다. 쌀독이 불룩하게 차 있고 벽에는 새 옷가지가 걸려 있었습니다. 덕분에 그럭저럭 지냅니다. 허허, 그런데 말이다. 요즘 마을에서 소문이 자자하더구나. 내가 갑자기 살림이 펴졌다고. 만석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아, 그게 품삯을 좀 많이 받아서요. 품삯? 품팔이로 이렇게 살림을 일으킬 수 있나? 순서가 형한테 솔직히 말해봐라. 뭔가 있지?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형님. 거짓말. 마을 사람들이 다 수군거린다. 내가 보물을 찾았다고. 만석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순석은 식은땀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님, 정말 오해십니다. 그냥 운이 좋아서. 운? 에잇, 이 자식이. 만석이 벌떡 일어나 방 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석이 급히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형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닥쳐. 내가 형인데 뭘 못 보겠다는 거냐? 만석은 장롱을 열고 뒤줄을 뒤지고 벽장까지 열어젖혔습니다. 그때 구석에 천으로 덮인 항아리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게 뭐냐? 만석이 천을 확 걷어냈습니다. 낡은 항아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 그건 그냥 옛날 항아리입니다. 옛날 항아리를 왜 이렇게 소중하게 숨겨뒀냐? 만석이 항아리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입구에 글자를 발견했습니다. 배증직이 2배로 불린다? 만석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설마, 이게, 형님, 그냥 장난으로 새긴 글자입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순석이 황급히 항아리를 빼앗으려 했지만 만석은 한 발 물러섰습니다. 잠깐만, 한번 시험해보자. 만석은 주머니에서 엽전 한 잎을 꺼내 항아리에 넣었습니다. 순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형님, 안 됩니다. 조용히 해. 잠시 후 만석이 항아리를 들여다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엽전이 2잎으로 불어나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로. 만석은 항아리를 꽉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순석을 노려봤습니다. 이 자식이 이런 보물을 혼자 숨기고 있었어? 형님, 제발 그것만은. 닥쳐. 부모님 유산도 다 내가 받았는데 이 항아리도 당연히 내 거야. 형님, 그건 제가 밭에서 찾은 겁니다. 봐? 그 밭도 원래 우리 부모님 땅이었어.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것도 내 거지. 만석은 억지를 부렸습니다. 순석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님, 제발 부탁입니다. 저희 식구는 이것 없으면 굶어 죽습니다. 에이, 시끄러. 너는 젊으니까 일해서 먹고 살아. 나는 나이도 많은데 이런 게 있어야지. 만석은 항아리를 품에 안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순석이 뒤따라가며 애원했습니다. 형님, 형님, 제발요. 손대지 마. 이건 이제 내 거야. 만석은 동생을 뿌리치고 황급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순석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늘을 보며 울부짖었습니다. 하늘이시여, 이게 무슨 일입니까? 김 씨가 뛰어나와 남편을 부축했습니다. 여보, 어떻게 하죠? 빼앗겼소. 다 빼앗겼소.
순석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한편 만석은 항아리를 안고 집으로 돌아오며 희죽희죽 웃었습니다. 히히, 이제 난 대박이다. 떼부자가 될 거야. 욕심쟁이 형의 눈에는 황금빛만 가득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만석은 방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항아리를 내려놓았습니다. 영감, 그게 정말 요술 항아리요? 아내 송씨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내가 직접 확인했어. 넣으면 뭐든지 2배로 불어나더라고. 어머, 그럼 우리 이제 부자 되는 거 아니요? 부부는 서로 얼싸안고 좋아했습니다. 만석은 주저없이 엽전 연잎을 항아리에 넣었습니다. 잠시 후 수문잎이 되어 나왔습니다. 됐어. 진짜 된다고. 다시 수문잎을 넣자 40잎이 되었습니다. 40잎을 넣자 80잎으로 불어났습니다. 하하, 이거 완전 신기하잖아. 만석은 밤새도록 엽전을 불렸습니다. 눈이 벌개지도록 항아리만 들여다봤습니다. 영감, 이제 그만 좀 쉬시구려. 내일 또 하면 되잖소. 안 돼. 하루라도 빨리 불려야지. 저 김찬봉보다 더 큰 부자가 될 거야. 욕심에 눈이 먼 만석은 쉬지 않고 항아리를 돌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만석은 불린 엽전을 싸들고 장으로 나갔습니다. 은전으로 바꾸고 은전은 또 항아리에 넣어 불렸습니다. 크크, 이 맛에 사는 거지. 며칠 후에는 은전이 자루에 가득 찼습니다. 만석은 이것으로 금덩이를 샀습니다. 자, 이제 금이다. 금덩이를 항아리에 넣으니 2개가 되었습니다. 2개를 넣으니 4개, 4개를 넣으니 8개가 되었습니다. 크하, 난 천하의 부자다. 만석의 웃음소리가 집 안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송씨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비단을 사서 항아리에 넣었습니다. 비단이 2필, 4필, 8필로 불어났습니다. 호호, 이제 양반댁 마님들보다 더 좋은 옷 입겠어요. 부부는 밤낮 없이 항아리만 들여다봤습니다. 먹는 것도 있고 자는 것도 있고 오직 재물 불리기에만 정신이 팔렸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방 안이 금은보화로 가득 찼습니다. 은전 자루가 구석을 차지하고 금덩이가 쌓이고 비단이 천장까지 닿았습니다. 영감, 이제 좀 그만하시오. 이 정도면 충분하잖소. 충분? 아직 멀었어. 나는 이 고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될 거야. 만석의 눈은 더 이상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욕심으로 번들거리는 짐승의 눈이었습니다. 김찬봉도 날 우러러보게 만들 거야. 현감 나으리도 내 앞에 고개 숙이게 할 거라고. 만석은 광기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만석은 항아리를 품에 안고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도 금은보화가 쏟아지는 환상을 봤습니다. 크크크, 더 많이. 잠꼬대를 하며 항아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송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밤중에 몰래 일어나 금덩이를 세어보고 비단을 만져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이제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잣집이에요. 호호. 부부는 완전히 재물의 노예가 되어 있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나자 집안이 좁아졌습니다. 재물이 너무 많아 방 2칸을 가득 채웠습니다. 영감, 이제 정말 그만해야 할 것 같소? 더 쌓을 곳도 없소? 그럼 헛간을 비우면 되잖아. 곡식 따위 팔아치우고 거기에 금은보화를 쌓으면 돼. 만석은 이미 정신이 나가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송씨가 항아리를 닦으려고 들여다보다가 그만 발을 헛디뎠습니다. 어머, 송씨의 몸이 앞으로 기울었습니다. 손이 항아리 입구를 붙잡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야, 쿵. 송씨가 항아리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오?
만석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항아리는 멀쩡했지만 아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보, 어디 갔소? 만석은 황급히 항아리를 뒤집었습니다. 그 순간 영감, 항아리에서 송씨가 튀어나왔습니다. 여보, 괜찮소? 만석이 아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런데 영감,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만석이 고개를 돌리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항아리에서 똑같이 생긴 송씨가 또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똑같은 얼굴의 아내들이 끝없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영감, 영감, 영감. 똑같은 목소리가 사방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만석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항아리에서 송씨가 계속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열하나, 열둘.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만석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아내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20명, 30명, 40명. 여보, 나 좀 봐요. 영감, 배고파요. 당신 여긴 어디예요? 모든 송씨가 동시에 말을 쏟아냈습니다. 목소리가 겹쳐 귀가 웅웅거렸습니다. 그만. 제발 그만 나와. 만석이 항아리를 발로 차버렸습니다. 항아리가 벽에 부딪혀 대굴대굴 굴러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방 안은 송씨로 가득 찼습니다. 똑같이 생긴 얼굴, 똑같은 옷, 똑같은 목소리. 영감, 이게 무슨 일이에요? 당신 왜 나를 여러 명으로 만들었어요? 설명 좀 해봐요. 송씨들이 만석을 에워쌌습니다. 만석은 뒷걸음질 치다가 벽에 등을 부딪혔습니다. 나도 몰라. 항아리가 그냥. 항아리? 그럼 저 항아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송씨 중 하나가 항아리를 집어들었습니다. 맞아요. 저 항아리가 문제예요. 항아리를 깨뜨려야 해요. 송씨들이 우르르 항아리로 몰려들었습니다. 만석이 황급히 막아섰습니다. 안 돼. 그건 보물이라고. 보물? 이 지경을 만든 게 보물이에요? 송씨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영감, 밥 차려요. 배고파요. 나도 배고파요. 저도요. 50명이 넘는 송씨가 일제히 소리쳤습니다. 밥을 어떻게 50명이나 차려? 만석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밥도 안 줘요? 그래요. 책임지세요. 송씨들이 부엌으로 우르르 몰려갔습니다. 쌀독을 열고 장독대를 뒤지고 솥을 꺼냈습니다. 어머, 쌀이 모자라요. 반찬도 없어요. 이걸로 어떻게 50명을 먹여요. 송씨들이 다시 만석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영감, 당장 쌀 사오세요. 반찬도 사오고요. 아니, 그냥 밥 사오세요. 50그릇. 만석은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귀가 멍멍했습니다. 알았다고. 잠깐만 기다려. 만석이 황급히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대문을 나서자마자 뒤에서 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감, 나도 따라갈래요. 저도요. 저도 갈 거예요. 송씨 20명이 우르르 따라 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입을 딱 벌렸습니다. 저게 뭐야? 만석이네 마누라가. 왜 저렇게 많아? 귀신 들렸나? 만석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다들 집으로 돌아가. 싫어요. 우리도 구경할 거예요. 저도요. 송씨들은 만석을 따라 장터까지 쫄쫄 따라왔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모두 수군거렸습니다. 저게 무슨 일이야? 쌍둥이도 아니고 요술이라도 부린 건가?
만석은 비지땀을 뻘뻘 흘리며 밥을 샀습니다. 50그릇을 사니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해가 저물어 있었습니다. 송씨들이 우르르 밥그릇을 나눠 먹었습니다. 맛있어요. 더 주세요. 저도 더 먹고 싶어요. 만석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 그때 송씨 중 하나가 말했습니다. 영감, 근데 우리 오늘 밤 어디서 자요? 맞아요. 방이 모자라요. 이불도 부족해요. 베개도 없어요. 만석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밤새도록 송씨들의 잔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영감, 춥다고요. 영감, 불편해요. 영감, 코 좀 그만 골아요. 만석은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욕심이 부른 재앙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만석은 눈이 퀭퀭한 채로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쑤셨습니다. 한숨도 못 잤기 때문이었습니다. 영감, 아침 차렸어요. 저도 차렸어요. 저도요. 부엌에서는 송씨 10명이 서로 밥을 하겠다고 난리였습니다. 소치 3개밖에 없는데 모두 밥을 짓겠다고 다투는 바람에 아침상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이 밥은 내가 한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했어요. 거짓말. 쌀은 내가 씻었단 말이에요. 송씨들끼리 머리채를 잡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만석이 말리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만들래. 제발. 영감은 가만히 있어요. 당신이 우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송씨들은 만석에게 화풀이를 했습니다. 아침을 먹고 나자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영감, 오늘 장에 가야 해요. 옷 사야죠. 저도 옷 필요해요. 저도요. 저도요. 30명이 넘는 송씨가 모두 새 옷을 사달라고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30벌을 어떻게 사? 만석이 소리쳤지만 송씨들은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우린 똑같은 사람이니까 똑같이 대우받아야죠. 맞아요. 차별하면 안 돼요. 공평하게, 공평하게. 송씨들의 함성이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할 수 없이 만석은 금덩이 몇 개를 팔아 옷감을 샀습니다. 하루 만에 금 5덩이가 날아갔습니다. 이러다가 금이 다 떨어지겠어. 만석이 한숨을 쉬었지만 송씨들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영감, 이 옷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요. 저도 바꾸고 싶어요. 저는 비단이 좋아요. 무명은 싫어요. 끝이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송씨들은 서로 방을 차지하겠다고 싸우고 밥상머리에서 다투고 밤에는 누가 만석 옆에서 잘지를 놓고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영감은 내 남편이에요. 무슨 소리? 우린 다 똑같잖아요. 그럼 순서를 정해야죠. 싫어요. 나는 매일 옆에서 잘 거예요. 송씨들의 다툼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만석은 귀를 틀어막고 방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쌀이 바닥났습니다. 30명이 먹으니 쌀 한 가마가 사흘 만에 떨어졌습니다. 영감, 쌀 사오세요. 반찬도 사오고요. 김치도 떨어졌어요. 만석은 또 금덩이를 팔았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금과 은을 팔아먹을 것을 샀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쌓아두었던 재물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이럴 수가. 만석은 머리를 싸맸습니다. 며칠 사이에 금은 보화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송씨들은 더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영감, 겨울옷도 필요해요. 이불도 한 채씩 있어야 해요. 방도 좁아요. 큰 집으로 이사해요. 하인도 필요해요. 30명 뒷바라지를 누가 해요. 만석은 귀를 막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만 좀 해. 제발. 하지만 송씨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거머리처럼 만석의 재산을 빨아먹었습니다. 2달이 지나자 금은 보화가 모두 바닥났습니다. 비단도 다 팔아치웠습니다. 이제 남은 게 없어. 만석은 빈 방바닥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영감,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죠. 집이라도 팔아요. 맞아요. 기와집 팔면 당분간은 먹고 살 수 있어요. 송씨들의 성화에 못 이긴 만석은 결국 기와집까지 내놓았습니다. 마을의 김찬봉이 헐값에 집을 사갔습니다. 허허, 만석이 그렇게 잘 나가더니 결국 망했구만. 그러게 말이야. 욕심이 화를 불렀지.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만석은 식구들을 데리고, 아니, 30명이 넘는 송씨를 데리고 초라한 움막으로 이사했습니다. 영감, 여긴 너무 좁아요. 추워요. 배고파요. 송씨들의 불평은 끝이 없었습니다. 만석은 그날 밤 항아리를 부여잡고 오열했습니다. 제발 누가 이 저주를 풀어다오. 사흘째 굶은 만석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30명이 넘는 송씨들은 하루 종일 배고프다고 울부짖었고 움막은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이러다간 다 굶어 죽겠어. 만석은 떨리는 손으로 항아리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비틀거리며 산길을 올랐습니다. 동생 순석의 초가집이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초라해 보이던 집이 이제는 천국처럼 느껴졌습니다. 순석아. 만석이 대문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순석이 나와 형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형님? 이게 무슨... 순석아, 제발 나를 살려다오. 만석은 땅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빌었습니다. 한때 거만하고 욕심 많던 형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형님, 일단 일어나세요. 순석이 형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만석의 손에는 항아리가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이 항아리, 이 저주받을 항아리 때문에 내가 망했다. 형님,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순석은 이미 마을 소문으로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형수가 30명으로 늘어났다는 것, 형이 재산을 다 날렸다는 것, 기와집까지 팔았다는 것. 내 마누라가 항아리에 빠져서 계속 늘어났어. 30명도 넘게. 만석은 떨리는 목소리로 지난 석 달간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먹이고 입히고 재우느라 금은 보화가 다 날아갔어. 집도 팔았어. 이제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 형님, 순석아, 제발 이 저주를 풀어다오. 내가 이 항아리를 처음 발견했으니 방법을 알지 않겠니? 순석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님, 항아리를 이리 주십시오. 만석이 항아리를 내밀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순석은 항아리를 받아들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쌀 한 줌과 엽전 몇 잎을 들고 나왔습니다. 형님, 제가 남은 재물을 항아리에 넣어 원래대로 되돌리겠습니다. 정말이냐? 그럼 마누라가 한 명으로 돌아간다는 말이냐? 그럴 겁니다. 항아리는 넣은 만큼 불리지만 거꾸로 하면 줄일 수도 있을 겁니다. 순석은 항아리 앞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하늘이시여, 형님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원래대로 돌려주소서. 그리고 쌀과 엽전을 항아리에 넣었습니다. 잠시 후 항아리에서 빛이 번쩍였습니다. 형님, 이제 돌아가 보십시오. 형수님은 한 분만 남아있을 겁니다. 만석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고맙다, 순석아. 정말 고맙다. 만석이 움막으로 돌아가 보니 정말로 송씨가 한 명만 남아있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사라졌습니다. 영감,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요? 송 씨도 지쳐 있었습니다.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가득했습니다. 미안하오. 다 내 욕심 때문이오. 만석은 아내를 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순석이 움막을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쌀 한 가마와 된장 한 동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형님, 이것 드십시오. 순석아, 너를 그렇게 괴롭힌 내가. 형님도 이제 교훈을 얻으셨을 겁니다. 욕심은 화를 부른다는 것을요. 만석은 다시 한번 땅에 이마를 찧었습니다. 용서해다오, 순석아. 부모님 유산도 혼자 차지하고 내 항아리까지 빼앗고 내가 짐승만도 못했다. 일어나십시오, 형님. 이제라도 뉘우치셨으니 다행입니다. 순석은 형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날 이후 만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품팔이를 시작했습니다. 송 씨도 바느질을 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가난했지만 두 사람은 예전보다 행복했습니다. 한편 순석은 항아리를 깊은 산속에 묻어버렸습니다. 이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소서. 항아리는 그날 밤 스스로 깨져가루가 되었습니다. 욕심을 부추기던 요술의 힘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두고두고 전했습니다. 남의 복을 탐하면 화가 되고 자기 몫에 만족하면 복이 된다더라. 욕심은 사람을 망치는 법이지. 그러게 말이야. 박만석이 꼴 좀 봐라. 부자였다가 거지 됐잖아. 세월이 흘러 형제는 모두 나이 들었습니다. 만석은 죽기 전 순석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순석아, 내가 없었으면 나는 저주받은 채로 죽었을 게다. 고맙다. 형님, 이제 다 지난 일입니다. 내가 욕심만 부리지 않았어도 우리 형제가 사이좋게 살 수 있었을 텐데. 형님, 용서했습니다. 편히 가십시오. 만석은 순석의 손을 잡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을에는 이런 말이 전해 내려왔습니다. 욕심은 복도 깨뜨린다. 분수를 지키는 것이 진짜 복이다.